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무대학교 사학과의 전진국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주제는 그 위만조선 시기 위만조선 성립과 멸망 무렵 유민의 남하, 그러니까 위만조선 시기 그 서북 지역, 요동 서북 지역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의 유민의 남하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러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네, 발표를 받았을 때 맡은 주제가 위만조선과 사만의 네트워크였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글을 써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문헌을 제가 고고학은 문해안이고요. 그래서 문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헌 위주로 위만조선과 사만의 네트워크를 쓴다는 것이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주로 이제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주민의 이동이죠. 그래서 그 주민의 이동을 중심으로 사료에 나타나는 그 주민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문을 작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물질 문화에 대해서도 고고학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해서 화면 공유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크게 세 장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목차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이제 위만조선에서 그리고 서북한 지역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주민이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전하는 전승 문헌 기사를 살펴보는 것 중심으로 글을 그리고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준항 남천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위만조선에서 이제 진국으로 그리고 이제 한반도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진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정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은 제가 이미 이전에 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씩 문장을 수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조금 더하고 잠시만요. 새로운 논점을 더하고 자료를 조금 더 더해서 좀 추가적으로 글을 좀 만들어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논점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주장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은 먼저 위만조선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해 보았습니다. 위만조선하면 이제 전통시대의 역사학에서 이제 찬탈의 왕조로 간주되었고, 전속 시기 또한 80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학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연구자들이 이제 위만조선을 좀 주목한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일본 연구자들은 위만조선을 한국사의 첫장, 즉 단군과 기자조선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위만조선을 한국사의 첫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중국 이주민에 의해서 지배층이 중국 이주민인 식민정권으로 보면서 차율성론을 강조한 특징이 있고요. 이후 이제 그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비판, 위만의 출신을 동일계로 보면서 위만조선에 대한 그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이 논의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조선 분야 연구층의 확대에 따른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만조선을 상징하는 물질문화 그리고 왕검성 이치비정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만조선 시기 주민의 이주, 위만조선의 역사를 살펴보기 앞서 위만조선이 들어서기 이전
전반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조선과 이웃한 연나라에서는 314년 자지의 난과 그리고 제의 공격을 받아서 연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연소환이 즉위하면서 연이 다시 중흥이라고 할까요? 중흥하면서 제나라 그리고 동우와 조선을 연이어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서쪽의 넓은 영토를 잃고 국력이 약화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중심지가 이때 요동에서 평양으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전 222년 진의 공격을 받아 연이 멸망하고 그 이듬해 진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209년 진이 멸망하고 다시 초원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한이 서기전 202년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서기전 190년 요동 지역에서 위만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위만조선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 109년 한이 위만조선 공격 그리고 그 이듬해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한의 사군이 설치되는 그러한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서기전 314년부터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108년, 서기전 108년까지 200년 정도에 불과한 20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지금은 이렇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200년 동안 중국 대륙과 요동 서북한 지역이 서로 연동되어 일대의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한반도 남부 지역의 사정은 서로의 미비로 인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요동 서북한 그리고 중국 대륙의 그러한 혼란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까지 중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일단 사료에 나타나는 바는 혼란을 피해 또는 세력 대결에 밀려 내려온 주민의 이동으로만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상황이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전승 및 기록을 고찰하여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초기철기 시대의 인물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만조선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준왕 남천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료에서 준왕 남천 전승을 전하는 문헌 기사는 잠부론부터 병물지, 삼국지, 후한서 이렇게 크게 4개의 사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잠부론에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서는 그 주선왕 때의 한우와 고조선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것은 그 한서라는 한서라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석사 논문을 쓸 때부터 이 사료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지금도 이것이 상당히 저희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즉, 한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조선의 오기거나 한동, 원래는 한동인데 한서로 잘못 쓴 것이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위만에게 패한 준왕 남천전승이지만 준왕이 등장하지 않고 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잠부론 지시성편의 전반적인 사례 및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한서는 하나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중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바꾸어 본다거나 한동으로 바꾸어 본다거나 이거는 사실 잠부론 지시성편의 전반적인 사례 그리고 이 구절의 문맥에서도 맞지 않는 그러한 추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서는 하나의 인명 또는 족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한서를
실증할 수,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이제 곁들여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미략에서 이제 준항이 패한 뒤에 준항의 일족이 한씨를 모성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기사와 요 잠브론치 시성편 기사를 함께 생각해 보면은 위만에게 패한 집단이 똑같이 한씨의 성을 쓰는 그러한 성을 가진 집단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준항 남천전승을 전하는 사료는 박물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준항이 옮겨간 여기서도 이제 준항이 등장하지 않고요. 어쨌든 위만에게 패한 자가 옮겨간 곳을 선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국에 대해서는 이 선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와 자연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의 오기가 아닐까, 뭐 선우 씨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박물지 준항 남천 전설을 보면은 준항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그보다 기자가 먼저 제시되어 그 대상을 그 미만에게 패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옮겨간 그 대상을 기자와 연기시키고 있다는 점, 그 점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삼국지에 와서 비로소 준항의 존재가 나타나고 사만의 기원과 연결되는 한지 한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부론 그리고 박물지에서는 준항이 옮겨간 곳을 해중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삼국지 한전의 편찬과 관련된 파소로 제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후한서에 있는 준항 전승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준항이 해중으로 내려가고서 한지로 내려가고서 마한을 공격해하고서 마한의 왕이 되었다고 한왕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죠. 이러한 허구성이 더욱 가미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구성이 가미된 이 후한서의 내용이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 한국 사료에서는 더더욱 역사적 사실로 중요시 되었고서 계속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더불어 이승유의 제왕기부터 이 준항이 옮겨간 곳 그리고 마한의 중심지가 익산 전라남도 익산 지역으로 비정되면서 준항 남천 전승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이 인식론적으로 더더욱 강구한 사실의 역사로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준항 남천 전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점차 후대로 가면서 기자의 후손 준항에 의해 사만의 기원이라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그런 사료의 맥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준항이 남천한 곳을 비정하는 그러한 여러 연구들도 그렇게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연구라고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항 남천 전승은 고조선에서 이만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 주민의 이동에서 비롯된 전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상이 준항이다. 그리고 그 준항이 옮겨간 곳이 어디이다. 뭐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반도 지난 남천대선은 고조선에서 이만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 주민의 이동에서 비롯된 전승이며 한반도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이 청동기 초기철기 유물이 여러 면에서 서로 상관성을 가지며 일치한다는 면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의 이주는 확인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준항 그리고
중앙에 옮겨간 위치 지정 이것까지는 고찰하기 어렵다는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위만 조선에서 진국으로 주민의 이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 조선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리고 천자를 뵙고자 하였지만 위만이 길을 막아 통하지 않았다는 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저는 사실 조금 불신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리고 천자를 아려내고자 했다. 그것부터가 지극히 중화적인 입장의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이 위만조선을 침략하는 사기 조선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구절은 한이 위만조선을 침략한다는 명분과 그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와 목적성을 띤 수사적 문구로 사실 고증님 정황의 유추 기사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국은 이렇게 이 한서 조선전부터 나타나는데요. 이 진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한서 조선전에서 나타나는 것 또한 한서 찬자에 의해서 저는 처음 쓰인 명칭, 즉 중국에서 동쪽 지역을 진이라는 그런 문자로 쓸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그 문자에 대한 이해, 그것이 하나의 용례가 돼서 진국이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진국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도 이 한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략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략의 이제 역대경 전성인데요. 이 역대경 전성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위만조선은 이제 우거왕 때 기원전 109년, 108년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그때에 조선상 역대경으로 대표되는 주민 집단 이천효가 진국으로 내려갔다. 동쪽을 진국으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진국에 대한 것보다도 주민의 이주가 주 내용이 되는 사료이겠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기와 한서의 조선전에 서술된 한의 위만조선 침공 때의 상황이며 그 시기 위만조선 내부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진국이라는 명칭은 한서에서 차용해온 것이긴 하지만 위만조선 주민이 진국 즉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대거 옮겨가는 정황은 충분히 상정 가능한 그러한 사실적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삼국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삼국지에서 진안의 기원을 전하고 있는 그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료의 전체적인 맥락, 진안은 이주민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그 이주민에 대해서 진의 망명인 그리고 낙랑유민 이렇게 두 부류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진의 망명인 그것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의 망명인과 연결시키면 진과 진의 이미 유사한 것으로 착안한 사가의 구애이면서 전통적인 즉 중국의 유민이 중국 사람이 변방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 변방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그러한 중국 사료에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식의 문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진의 망명인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연재 유민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단지 진과 뭐 이렇게 언어 등이 진과 중국 진시황제의 진과 유사하나 단지 연제의 유사하니 단지 연제의 명칭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삼국지 찬자는 이렇게 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연제를 또 연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연제 유민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진과의 연결성을 민의로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의 망명인보다는 연재 유민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재 유민은 삼국지 예전이나 그리고 그 이전 이제 사기 조선전과 한서 조선전에 나오는 위만과 같이 들어오는 그러한 원나라 제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남하에 가는 그런 역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사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 이제 진안 사람들이 낙랑 사람들을 아잔이라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잔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은 그 옮겨온 즉 낙랑에서 진안으로 옮겨온 그 사람들의 전원,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낙랑 사람들을 자신들의 아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문맥에는 진안으로 옮겨온 그 사람들이 서북 지역의 토착민이며 지배 집단이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배 집단이었다면 낙랑 사회의 낙랑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앞식이 미만조선 시기의 지배 집단 그들의 이주를 전하고 있는 사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료는 연제조 유민 그리고 진의 망인 그리고 진국 진안 등으로 개념하자고 상당히 서사적 글쓰기로 쓰였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실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면 노동 서북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중리 남하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본론 이제 사장인데요. 진국에서 진안으로 이동. 이 장에서는 먼저 그 신라 박혁거세 설화에 등장하는 조선 유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유민에 대해서는 신라사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고찰하였죠. 그리고 그 조선 유민에 의해서 사로 육촌이 형성되고 그리고 사로 육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학거세가 도서관으로 추론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조선 유민에 대해서 불신하는 조선 유민이 어느 시기 때, 즉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옮겨온 것이냐, 아니면은 이만조선 시기의 사람들이 옮겨온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뭐 논쟁,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 서북방에서 옮겨온 사람들에 의해서 신라가 건국되고 그 신라가 건국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연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널무덤을 비롯해서 널무덤에서 출토되는 세영동검 단계의 여러 유물 그리고 주조세도기 이런 것 그리고 청도 뻑창 그러한 물질 문화가 이렇게 조선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 전체에서 발견되는 이런 서북한 지역의 물질 문화가 이렇게 조선 유민 삼국 사기에 나오는 조선 유민 이 구절의 역사적 사실성을 더욱 이제 담보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조선 그러니까 서북한 지역에서 영남 지역으로 고조선의 유민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 물론 바닷길을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바닷길을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육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더 많겠죠. 그렇다면은 육로에서 그 중간지대 서북한 지역과 영남 지역 그 사이에 그 고조선 유민이 이만주선 유민이 내려오는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중부 지역에서 이만주선 그리고 영남 지역의 물질 문화가 발견되는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평 발전리의 널무덤과 그 널무덤에서 발견된 화분형 토기 이 화분형 토기가 거론되죠. 이 박성희 선생님의 첫 보고에서부터 이만주선이 멸망할 때 그 주민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 사정을 보여주는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처음부터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도 지금 사진을 보면 가평 이렇게 주조철구 그리고 화분형 토기 이러한 것이 양랑조성의 주조철구 그리고 그리고 서북한 지역의 화분형 토기와 가평 대성리 유적이 유사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크게 주목해 볼 만한 유적 그리고 가평 대성리 유적이나 그리고 달전리 유적 같은 경우는 많이 언급되긴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충주 호암동 유적은 별로 이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고 함께 언급돼서 논의되지 않은 그러한 유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 호암동 유적에서도 이런 고조선 그리고 이제 진변한 지역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런 널무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널무덤에서도 세영동검 단계의 그러한 여러 유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가 아니라 충주 호암동 유적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그러한 주목되는 그러한 유적이 돌무지 덤넬무덤 즉 한자로 하면 적석 목감묘이죠. 신라의 적성 목방묘와 조금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요.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목관 위에 적석을 하고 흙을 덮고 그리고 동분을 만드는데 다시 또 적석을 하고 그다음 또 흙을 덮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호암동 유적에서 이렇게 발견된 돌무지 널무덤에서는 우리 단일 무덤 유적에서 가장 많은 청동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영동검이라든가 껍창 뭐 이런 것이 그러한 청동기 유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무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장 주목해 볼 것은 이와 같이 그냥 널무덤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적석을 하는 돌을 쌓는 그러한 형태가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평 그리고 하순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이를 신라 적성목강과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견해는 조금 제가 아직 다 이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 충주 호암동 유적에서 나타나는 돌무지 널무덤 그리고 이러한 한평 그리고 화순에서 나타나는 이런 돌무지 무덤을 신라 적성목각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적석 돌무지 널무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조선
고인돌, 후기 고인돌 무덤에 후기 고인돌에서 적석을 하는 그러한 양식이 그러한 토착의 양식과 외래의 목관, 목감묘 문화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김용선 선생님의 논문이 있고 특별히 이런 적석 목감묘에 대해서 크게 주목한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적성 목감묘가 유라시아 파지릭 고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분과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파지릭 고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 학자들 신라 적성목각분을 연구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언급하였죠. 즉 신라 적성목각분의 기원을 그런 유라시아 지역의 파지릭 고분과 연결시켜서 그런데 유라시아 파지릭 고분과 제가 볼 땐 유라시아 파지릭 고분과 신라 적성목각분 사이에 앞서 이렇게 언급한 호암동의 그런 적성목각분 그것이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라시아 그 파지릭 고분군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목관이 아니라 목각이죠. 목각 위에 적석을 하고 흙을 덮고 또 공분에 적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앞서 본 호암동 유적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인욱 선생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강인욱 선생님은 사카 문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카 문화로 대표되는 그 유라시아의 초원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고조선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일부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의 일부로서 이 충주 호암동 유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충주 금능동 유적도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유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북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합장의 목감묘가 충주 금능동 유적에서도 종종 확인되고 있고요. 많이 발견되었고요. 그 유물 역시 주조철구라든가 마형대구 이러한 것들 역시 서북한 지역 그리고 남쪽의 영남 지역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평 충주 일대에서 확인되는 초기철기 유적은 서북한 지역은 고조선 위만조선 문화 그리고 영남 지역의 진변한 문화와의 그 연결성을 강조해 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서북한 지역의 고조선 위만조선 유민이 영남 지역으로 내려갈 때 거쳐가거나 또는 일부가 그곳에 머무른 중간지대의 그러한 유적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헌 사료에 연결해 보자면은 진안이 옛적의 진국이었다는 그런 삼국지 한전의 내용을 이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찍이 청간호 선생님은 한강 유역의 중부 지역에 진국을 비정하였고요. 그것이 진안으로 이어지며 이를 주민 집단의 이주에 따른 시공의 변화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청간호 선생님 경우에는 진안을 노동지역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토착의 문화보다는 그 영남 지역의 토착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그 옮겨온 사람들, 노동 지역부터 이렇게 계속 옮겨온 사람들이 진안의 주류라고 하는 그러한 하셨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동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진국을 중부 지역에 비정하고 그 진국에서 진안으로의 변화를 주민의 이주에 따른 시공의 변화로 파악한 것은 네, 착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발표에서 생략했는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진국은 위만조선 단계에서 중국인들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컬은 것이 진국이고 한 사마는 낙랑군 단계에서 각각 한반도 중부 지역을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일컬은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국과 사마는 사실 중국 사료를 면밀히 들여보면 엄격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안의 물질 문화는 위만조선과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진국이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과세 설화에 등장하는 조선민인 그리고 삼국지 한전에서 진안이 옛적의 진국이라 한 그러한 문장은 위만조선, 진국, 진안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위치로 지역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요동 서북한 지역 그리고 한반도 중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주민의 이동과 동반한 문물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이는 물질 문화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매진말은 생략하고 선생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진국 선생님 아주 그냥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고고학자들은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쉽게 생각해 왔었던 여러 가지 특히 그 진안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거기다가 또 요즘 아까 그 충주 호암동 갖다가 이제 적석계통으로 연결시켰던 것도 좀 뭔가 참신하게 저희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들 좀 많은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어떻게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거 자꾸 어떻게 저만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이런 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괜찮겠습니까? 예. 그냥 간단한 거로 지난번 그 학술대회 할 때 잠깐 김남중 선생님도 그렇고 이 조법종 선생님도 그렇고 왕검성의 위치가 현재 그 낙랑이 있는 태양이 아닐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김남중 선생님은 이 해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전진국 선생님도 그 왕검성 위치에 대한 견해나 새로운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깊이 공부해 보진 못했는데 저는 그 김남준 선생님도 그렇고 그 조법준 선생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정인선 선생님도 고고학 쪽으로 이렇게 왕검성의 위치를 요동으로 비정하는 그런 글을 상당히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문헌적인 측면, 제가 고고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는 문헌적 측면에서 사기 조선 열전과 그리고 사기 조선 열전의 그 위만조선 관련 기사를 보면은 저도 노동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기, 한기를 보면은 중국 한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그강을 이제 폐수라고 하지 않고 유화라고 하는 그런 사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공격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노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현재 우리가 그냥 무작정 평양으로 그냥 왕검성으로 그냥 비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예, 정도로 맞습니다. 제가 그 이해. 정도로만 예. 예.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 혹시 다른 선생님도 어떻게 질문을 좀 뭐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상엽 선생님이 아까 인사 못 드렸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전진국 선생님 보고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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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예,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1차 난민과 2차 난민이 정확히 1차 난민이라 하면 이제 위만 조선이 형성될 때 준왕 음, 집단으로 대표되는 그 유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2차 난민은 이제 위만 조선 멸망기일 때 내려오는 그런 유민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상해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먼나라 선진 문화 그것이 바로 예,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철계 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철기 문화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좀 낭랑과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견해가 더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위만조선 가 연결시켜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철기 문화 연결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선진 문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진 문화의 유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저기 그 1차 난민은 좀 이제 그 혼란기에 들어왔었던 사람들이고 2차 난민은 좀 더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체계적인 국가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내려왔었고 또 언급 안 하셨지만 3차는 또 뭐 굳이 말한다면 뭐 낭랑 같은 것도 있을 네. 텐데 하여튼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좋은 그 부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그 가능하실까요? 이번에 한번 뭐 고고학 하시는 선생님도 괜찮고 문헌사 하시는 선생님도 괜찮고 한번 잠깐만 우리 박준영 관장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한번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영 선생님 예, 제가 얘기하면은 저만 계속 얘기되고 논의가 제 중심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반응이 다른 분들 이 학생이 빨리 얼굴 드러내요. 뭐예요 지금?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문헌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준왕의 남천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박대 선생님이 좀 부정을 좀 하고 그냥 유민들의 이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점차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좀 기울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자의 이동은 아니더라도 준왕의 남천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건 뭐 견해 차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고조선 유민을 그 한반도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일본 쪽까지 좀 확장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신찬성 실록에 보면은 이제 그 준왕의 후손이 나오죠. 그 이제 답본 씨, 그 마전년이라고 하는 답본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의 후손이라고 하는 필씨 두 개가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답본 씨가 백제에서 일단 건너가는데 일본으로 그 사람들이 왜 백제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준왕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서도 그 한인부가 따로 있어서 한반도계 유민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한인부라고 관리하고 그네들이 성씨를 함부로 못 바꿔요. 증빙을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성씨를 바꾸려고 하면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꾸는데, 그랬을 때 왜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한 없어진 한 7, 800년 전에 이상 없어진 나라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을까?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잘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저는 그거와 관련시켜서 이제 뭐 그게 후대에 뭐 조상의 자기 조상을 분식하는 거다 뭐 일본에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백제로 하지 왜 유리할 텐데 왜 고조선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준항의 남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부분 이제 익산 지역으로 좀 한정을 해서 많이 보잖아요. 익산에서 청동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은 그 이제 성황대나 이게 마지막 단계에 익산으로의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들은 삼국 항쟁기에 마한 세력을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마한의 수도했던 상징적인 그 익산 지역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백제 말기까지 고조선의 준항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은솔인가 달솔인가 하잖아요. 이게 답본 준조가 이 사람이, 예? 굉장히 2등급인데 거의 상당히 고위 관료인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끝까지 백제 멸망기까지,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후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을 준항의 후손이라고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준항의 남천 문제하고 관련시켜서 조금 시야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까지 좀 넓혀서 그런 것들이 좀 해명이 된다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경희대에서 계속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데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더 넓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이제 세형동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 가지고 일본화되는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본에서 남아 있는 그 답본 씨, 이 답본 씨가 과연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의술을 무관 집안이긴 하지만은 의술을 일으켜 가지고 그 처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에서 조금 그 일본 열도에 보이는 신찬성시에 나오는 이제 마전년,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후손이라고 하는 필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지 전 선생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음, 감사합니다. 사실 예,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찬성시록에 나오는 그 마전년의 그런 그 기원 뭐라고 할까요? 시조가 이제 준항이라고 하는 그런 신찬성시 기록, 그리고 뭔가 좀 실질적인 유민의 이동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발표에서는 일단 첫 번째 그 신찬성시록의 그 준항 관련된 기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은, 제가 발표에서는 생략했지만 그 뭐라 발표 글, 발표 문에는 조금 한 장 정도 이렇게 서술해 보았습니다. 서술하는데 사실 제가 서술하긴 했지만 그것이 저의 뭔가 연구, 저의 개인적인 뭔가 주장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이제 신찬성시록 그 연민수 선생님이 책을 내셨잖아요. 역주집. 예. 그 부분을 그냥 읽고 뭐 저도 이렇게 새로운 말, 뭔가 조금 반박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민수 선생님의 그냥 논지를 발표문에 정리해 놨습니다. 연민수 선생님 논지에 의하면은 언급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는 거죠. 연민수 선생님의 경우는 아마도 백제보다도 더 높여서 자신의 가문을 띄우기 위해서 준항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뭐 비판하고 하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 일본까지 쭉 연결해 갖고서
유민의 고조선 유민들의 그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뭐 익산 지역의 청동기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각 큐슈 지역의 그런 청동기 문화까지 저도 고고학적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되 예, 그래서 고고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준항 남천 전승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문헌에서는 뭐 박지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고고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한 물질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헌과 고고학이 이렇게 비슷한 흐름, 비슷한 양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역사적 해석, 즉 문헌에 의거하여 고고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고고학에 바탕하여 문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도는 조금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만이 아니라 준항 전승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꾸며지는 그러한 내용이 많고요. 그렇지만서도 그 핵심적 맥락을 보면은 그 핵심적 맥락을 보면은 이제 준항 고조선이 멸망하고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 많은 주민이 옮겨가는 그러한 맥락은 잡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기자가 들어가고 한지 한왕이 들어가고 뭐 만을 깨뜨렸다는 등의 그러한 내용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과 그러한 유민의 흐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권력을 갖추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갖고서 실질적으로 준항의 존재를 부각시켜갖고서 위치 비정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2011년도부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예 그냥 그 준항 남천 기사는 고조선 유민의 이동과 관련해서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 잠부론에 있는 내용 그게 이제 처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만에게 공격당한 이가 회중으로 옮겨갔다.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그런 유민의 흐름 자세히 뭐 고증하기는 어렵지만 유민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은 들어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으로 한것 같은데 답변이 되시죠. 우리 저기 박준영 선생님 저기 예, 예. 다음에 내가 콜로큐 모실게. 아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 늦게 오셨어. 아니, 아니, 제가 이제 올 초에 준항 남천에 관련돼서 글을 쓰려다가 이제 접었거든요. 일단 윤영호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접었는데 좀 이거는 뭐 전지국 선생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그 공부를 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이제 사료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뭐 고고학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사계에 나오니까 사기 단계의 인식, 위략에 나오니까 위략 단계의 인식, 삼국지에 나오니까 삼국지 단계의 인식. 근데 후한서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국지를 그대로 베꼈다. 뭐 나중에 시대가 떨어지지만은 과연 그렇게 즉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과연 올바로 이해하는 건가? 아까 사기 같은 경우는 왜 해중으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측면은 사람들이 접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대준 선생님도 처음에 준항이 해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사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그게 원형이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한지로 갔다 이후로 다 부회된 거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준항 남천설이 다 잘못됐다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접근을 좀 달리해서 사기는 준항의 남천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천은 제가 볼 때. 고조선이 자기가 복속시킨 위만조선을 설명하는데 준항이 그 앞에 있었을 뿐이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삼국지 단계에서는 이 위만의 준항이라든지 어떻게든지 고조선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결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근데 사기 같은 경우 사기 없으니까 삼국지에 나오고 위락에 나오는 거는 후대 부해다. 이렇게는 뭐 얼마든지 여태까지 문헌을 즉자적 이렇게 해석을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준항 남천설 너무 믿었던 거에 대한 반대급보로 그렇게 설명을 이제 박대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기의 성격과 위락의 성격과 삼국지의 성격, 편찬 의도를 무시한 해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 같은 경우는 준항이 남천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대상이 아니야. 사기는. 위만조선을 어떻게 복속시켰느냐에 포커싱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근데 삼국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고조선은 다 망한 나라였고, 삼국지의 그 한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진수는나 위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항 같은 경우는 기원전 2세기 아니 기원 후 2세기 중반에 오히려 그들이 한을 설명하다 보니까 준항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중으로 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지로 왔다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사료를 평면적으로 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거고 여기 이렇게 설명 이거고 이런 게 아니라 사료의 성격에 따라 위만을 그 준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거는 제가 논문 쓰려고 준비했던 생각인데 뭐 굳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문제는 뭐냐면은 사료를 문구에 있는 부분만 보지 말고 사기의 편찬 의도, 사마천이 부사했던 부분들 했을 때, 그 다음에 진수가 바라보는 한, 설명하려고 의도와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이 여태까지 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만천이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바라보는 부분, 사료 비판이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반성.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유수 선생님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좀 달리 접근할, 달리야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사기에 나와 있으니까 사기 그 당시 2세기 단계 뭐 이 단계 그 단계 기록 인식, 뭐 위락의 2세기 단계 인식, 만약에 위락이 뭐 3세기 단계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조선하고 뭐고 다 날려버려야지. 자, 우리 그 아마 저기 두 분께서 이제 이거 갖다 잡으시면 또 준항 남천으로 우리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갈 것 같은데, 한번 그 일단은 그러니까 문헌사에서 한번 이야기하셨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이우석 선생님이 한번 고고학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전지훈 선생님께서 모아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면 지금 뭐 잠깐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 모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이우석 선생님 저기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켰습니다. 예, 예. 두 분의 열띤 토론 이어서 제가 잠시 나갔었는데요. 뭐, 사실 그 전진국 선생님 제가 논문 읽었을 때는 아까 인상적이었던 건 이미 박준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뭐 고고학 자료 가지고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그러는 거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문헌이든 고고학이든 아까 북한 쪽 얘기하시고 초기철기 문화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의 그 초기철기 원삼국 초기의 그 철기류들 청동기들 비교를 해주셨는데 좀 그 범위가 좀 커서 이를테면은 북한 지역의 어느 유적, 영남 지방의 어느 유적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달전리 같은 경우에도 유적을 예를 들어주셨고, 얼마 전에 4개, 5개 정도 남양주 금남리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중부지방의 소위 낙랑계 또는 이만조선 말 그렇게 추정되는 유적들의 실제 연대가 너무 내려가는 것들이 많아서요. 영남지방은 거꾸로 연대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고요. 기원전 2세기 때까지. 그래서 좀 어느 유적을 좀 개별적으로 비교를 해주신다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선생님께 그런 거를 또 제가 요구할 수가 있을까 또 싶고 해서 좀 발표 때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답변을 한다기보다 그냥 이우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고고학 자료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영남 지역이 조금 오히려 중부 지역보다 연대가 더 올라가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앞서 진국에서 진안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가 저의 약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계속 수정해서 찾아보도록 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 잘 알겠습니다. 예. 너무 저기 전진국 선생님 저기 막 이렇게 그 막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아까 저기 그 박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뭐 이 선생님도 다 얘기했지만 저도 그냥 그 느낌이랄까 이런 게 좀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 게 아까 저기 왜 그 진나라 유민이 내려온 것도 조금 이렇게 믿기가 어렵고 또 준왕의 남천도 좀 사료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전공이 고고학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다 무슨 뭐 비평 내지는 뭐 어떻게 토론하기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삼국지 위나 후한서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한자 한자를 금과 옥조처럼 연구하시는 것이 고대사 선생님들 일반적인 견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몇 단어들을 아예 그냥 그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혹시 그럼 삼국지에서 동유전에서 그런 식으로 그 구절이나 하나의 사건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든지 하는 예가 또 있는 건지 제가 사실 그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저는 사실 문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견해를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좀 중요하게 볼 점은 확실히 이제 삼국지 같은 사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사의 입장에서 중국의 역사가가 편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중국 중심의 그런 레토릭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중국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그래서 진의 뭐 앞서 말한 진의 그런 유민, 그러니까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 그 부분을 설명한 그 부분을 서술하는 구조를 보면은 물론 거기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연재 유민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진나라를 상당히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보이거든요. 진의 고역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맥락을 사료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은 중국 중심의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조금 실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교차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가령 이제 진의 망인이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 이 역시 뭐 또 아까 박준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진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뭐 그런 염철론 뭐 염철론에도 이제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연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을 정벌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밖에 여러 사료들과 비교해 볼 때 진의 고역을 피해갖고서 사만 지역으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런 문장은 사실 다른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에 비해
연재 유민은 위만 조선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그런 사기 한서 그리고 삼국지의 예전에서도 그 연재 유민이 언급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하지만 이제 중국 사료는 조금 중국적인 중국 중심으로서 쓰인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도 전적으로 더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뿐 아니라 전체 다른 동의전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죠. 모든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온다면은 그렇게 쳐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굳이 뭐 답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저 찾기는 혹시 조금 다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이 네. 나는 건 없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고각적으로는 보이긴 보이니까 다만 그것이 하나의 구절로서 이해한다는 것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뭐 제가 이제 더 그만하겠고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좀 어떻게 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좀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박준영 선생님 한참 열띠게 토론하다가 살짝 나갔다 다시 오셨어요. 예, 시스템이 국방부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그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죄송합니다, 전직 선생님. 예. 전직 선생님 답변을 들었어야 돼. 제가 아유 궁금하겠는데 좀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선생님들 뭐 질문 뭐 혹시 뭐 저희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뭐 하실 분들 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은 채팅방에나 남겨주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진구 선생님, 박준 선생님 혹시 그 얼마 전에 내몽골에서 한나라 우리나라 그 사만의 한자 한성이라는 그 도적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넣어드릴게요, 선생님들. 예.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보고가 됐는 내몽골 예. 그 기원전 5세기 때 그 무덤에서 예. 한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시경이 달라지겠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그거 넣어드릴게요. 아니 두 분이 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또 다른 뭐 질문하실게. 자,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뭐 혹시 뭐 있는지요? 예. 이효 선생님 빨리 질문하세요. 빨리. 다들 도망가셔. 결례를 무릅쓰고 그러면 간단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진국 선생님을 얼굴로 뵙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정신문화연구회 글을 발표하실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아까 그 준왕의 남철 관련된 문제라든지 진국의 위치라든지. 그래서 고고학 쪽에서는 사실 진국의 위치를 문헌사하시는 분이 통설적으로 서나 호남 이제 남한 서쪽 지역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동쪽 지역으로 보셨던 분들이 지금은 뭐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박순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동쪽에 진국으로 갔다 그 역계경이었던가요? 그런 표현도 있고 해서 오히려 동쪽이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선생님 그 뉘앙스를 보면은 동쪽은 동쪽인데 그게 이를테면 경상남도 동쪽이 아니라 중부지방에 가까운 쪽의 동쪽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물론 설명을 해주셨지만 굳이 위치 비정을 해준다면 좀 구체화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범위요. 저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조금 중국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냥 역계경 기사 그것이 가장 사실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 보면 이천여호가 옮겨갔다고 하잖아요. 이천여호가 뭐 옮겨갈 정도면은 그냥 하나의 소국이라고 하나의 뭐 범위라고 그냥 딱 일정 범위라고 하긴 어렵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옮겨간 건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중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도 좀 넓게 좀 범층으로서 일컬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그것이 저는 그것을 또 실존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뭐 70여 개의 소국 이름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결이. 그래서 중국 사가이에서 특히 이제 한서 찬자 반구에서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쓰인 명칭이라고 생각됐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위만 조선만 알았는데
위만조선에서 더 멀리 있는 동쪽, 어쨌든 간에 동의의 개념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니까는 위만조선까지만 알았는데 위만조선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 그것을 저는 진국이라고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실제의 위치 비정을 해보자면 저는 앞서 말한 가평, 춘천, 오늘 요즘 춘천에서 상당히 이렇게 뭐 중도 유적이라든가 그런 거 상당히 활발하게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충주 뭐 그런 일대, 한강 중상류 지역이 그나마 위만조선 시기, 위만조선 멸망기에 역계경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주민들이 1차적으로 남하하는 첫 번째 지역, 그 일대가 그리고 그 일대를 진국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따로 의견 있으신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이거 사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를 너무 우리 전진국 선생님한테만 우리가 막 또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우리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그 질문이나 뭐 혹시 뭐 코멘트가 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오늘 되게 그 전진국 선생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아주 그 문제 제기, 그리고 사실은 좀 고고학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뭔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없으시면은 네, 혹시 뭐 다시 기회를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나중에 한번 우리 전진구 선생님은 저희가 또 한번 학회를 한번 또 모셔가지고 또 차분하게 또 우리가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우리가 그 7월 또 갑자기 코로나가 또 이렇게 터져가지고 모든 게 불투명해진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선생님께 모두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우리 전진국 선생님의 마지막 한번 인사 말씀 듣고요. 저희 콜로키움 오늘 여기서 일단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특별히 뭐 인사 말씀이라고 드리기 일단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더욱 제가 한 번씩은 조금 살펴본 그 문제이고,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까 또 더 다시 또 볼 부분도 있고 생각을 바꿔해 볼 부분도 있는 연구를 더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수정 보완해서 좋은 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 제36회 콜로키움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조만간 또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의 이런 연구 성과를 계속 공유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전진국 선생님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